안녕하세요, 빛나딸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끌족들이 파산한 이유를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고 기업한테도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 사회에서는 잘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왜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배우고 나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을까 의문이 참 많이 됐습니다. 안다고 하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는 사람도 도움이 될 거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많이 도움되는 부분을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영끌족들이 어떻게 파산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기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외우시고요. 외우지 못하면 방에 벽에다가 붙여놔도 되고 진짜 온갖 곳곳에 외워지고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많이 들여다보세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으로 치면은 진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요? 외우라고도 하죠. 외워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몰랐거든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보시면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 표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면 반드시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이 그림만큼은 좀 제대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위에 네모 두 칸을 그립니다. 그리고 밑에도 네모 두 칸을 그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가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들고 왔는데요. 수지는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수지는 자부심이 있다. 위에 칸의 가장 위쪽은 수입이고요. 위에 칸의 아래쪽은 지출입니다. 그리고 밑에 칸의 왼쪽은 자산이 있고요. 밑에 칸의 오른쪽은 부채예요. 그리고 위에 칸의 수입 옆에 가로치고 이익이라고 적습니다. 가로를 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개인으로 치면 수입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출 옆에는 손해라고 가로를 칩니다. 이것도 똑같이 개인한테 지출이 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입장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자산으로 가죠.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본, 내 돈과 부채, 그러니까 빚, 이것의 합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자산을 샀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돈과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샀을 때 자산이 취득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자산 안에다가 동그라미로 조그만하게 알맹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본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바로 옆에 오른쪽 칸에는 부채라고 적습니다. 저 위에 네모 두 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손익 계산서라고 말하고요. 아래쪽 네모 두 칸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차이를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하고 이 대차대조표 옆에다가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어떻게 하냐? 재무제표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이제부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개념을 알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끝이 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외운다? 수지는 자부심이 있다고 외웁니다. 수지는 자부심이 있다. 외우십시오. 그냥 외우고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그려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게 뭐냐? 손익계산서인데요. 이 손익계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이 1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이 A라는 사람은 10억에서 내 돈이 8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8억인 거죠.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채가 2억이네요. 그리고 B의 경우는 10억의 자산 중에서 2억이 내 돈, 자본금이 2억이고 8억이 부채입니다. 대출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이 자본금이 다르죠, 일단은.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내 돈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내가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죠.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 나는 건가요? 안 나는 건가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A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 수입이 0원입니다. A의 지출은 대출을 2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2억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가 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상의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B 같은 경우는 내 집에서 자가로 까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을 한 경우예요. 자, B 같은 경우는 수입이 어떻게 되냐? 이 월세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발생하겠죠. 10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월세금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수익금은 5천만 원이 될 거고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8억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 8억에 대한 자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자금을 대략적으로 3,2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은 월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5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나간 돈은 3,200만 원과 이자의 차이를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내가 집을 거주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마이너스고 B라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을 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대차대조표인데요.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와 다르게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지출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부채의 비율을 따집니다. 안정도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입니다.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10억 물건에서 8억이 내 돈이고 2억이 대출금이에요. B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2억이 내 돈이고 8억이 남의 돈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A라는 사람의 집은 내 집에 가까울까요? 남의 집에 가까울까요? 네, 내 집에 가깝죠. 나의 자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B라는 사람은 내 집에 가까울까요? 남의 집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더 은행 집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대출금이 얼마냐, 내 자본금이 얼마냐 이 비율에 따라서 내가 가진 자산의 안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A의 자본금이 조금 더 B보다는 동일한 금액 대비에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상 A가 안전하다, B가 안전하다? 그렇죠. A가 조금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개념과 대차대조표의 개념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부터 짬뽕이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시세 차익으로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11억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본 거죠? 일단은 1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10억짜리 물건을 살 때 월세를 세팅을 한 거예요. 월세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총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1억의 시세 차익과 1,0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10억짜리 자산을 취득을 할 때 들인 세금, 그리고 이 10억짜리에서 우리가 8억의 대출을 맞췄다고 봤을 때 그 8억에 해당하는 이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도합 1,50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전체적인 자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가치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자, 자본금을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자본금 같은 경우는 1억의 시세 차익과 그리고 1,0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죠. 1억 1,000만 원에서 우리가 처음 취득세하고 이자하고 이런 거 다 뺐을 때 1,5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 1,000만 원에서 1,500을 빼면은 9,500만 원이 수익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중에 매도하는 타이밍이 되면은 올라가서 이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요만큼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배울 게 있는데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실제로 수중에 돈이 돌아가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은 돌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상 수익은 어떻나요? 월세 1,000만 원이 되겠죠.
되죠. 근데 현금 흐름상 대출 이자도 계속 나갈 거고요. 처음에 낸 세금 같은 경우는 바로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아까 전에 1,5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현금 흐름은 어떻다? 1,000만 원의 월세 수익은 플러스로, 그리고 1,500만 원의 이자와 세금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상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억에 대해서 시세 차이도 발생했고 자산의 가치도 충분히 있지만 현금 흐름상 마이너스 500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 500을 감당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영끌 쪽의 얘긴데요. 자산을 사서 나중에 매도를 할 타임에는 가치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둬들일 수도 있고, 또 역으로는 시세 차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난다고 생각을 하고 본다고 한다면 이 가격 자체가 비싸지 않게 잘 사서 나중에는 돈이 벌어질 건데, 지금 당장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수중에 내가 돈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파산하게 되는 거죠. 자산은 있지만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예를 든 거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플러스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얘기지만,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산이 아닌 부채를 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있는데 수익은 마이너스다, 이런 경우를 기업으로 예를 들면 흑자도산과 같습니다. 가치는 있고 내재적으로 돈은 되는데 지금 당장에 돈이 막혀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내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앞으로 자산을 살 때도 자산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금이 돌지 않으면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내가 자산을 산 줄 알았는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산을 산 걸까요? 부채를 산 걸까요? 부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샀을 때 이 용어가 자산 안에 내 자본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부채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집 하나 샀다, 자산을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서 거주를 한다, 이것이 진짜 자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통 깔고 살면은 손익계산서상 마이너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도 않으면 또 어떤가요? 그럼 부채를 산 겁니다. 채를 가지고 있는 집에 그냥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격인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그냥 자산을 샀다는 개념이 아니라 채를 산 건지 자산을 산 건지 이거를 좀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특히 이 하락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궁금해하면서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저 또한 금융 문맥, 금융 바보였고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거를 구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볼 거니까 보는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른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빛나딸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